예, 다음으로 이제 준비된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은 한 주제당 25분으로 시간을 한 편성해 봤습니다. 발표 15분, 토론 10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총 10편의 주제 발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은 일단 발표가 끝나고 15분의 발표가 끝나고 10분 정도 준비된 어떤 토론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은 종합 토론 시간에 그 발표자 선생님들 이제 하시는 걸로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뭐 동의하시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1주제 발표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올라와 주시고요. 1주제 발표는 지금 안양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임동민 선생님께서 고대 황해 교섭 교류 항로와 경기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대구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윤재훈 선생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 제가 한 5분 정도 남아 있을 때 여기 서 있겠습니다, 선생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임동민입니다. 저는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학술 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항상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앞서 고동환 선생님께서 유익한 기조 강연을 해주셔서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백제 한성기의 중국과의 교섭을 교섭 항로 그리고 해양사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공부의 일환으로 오늘 기획 학술대회에서 고대 황해 교섭 교류 항로와 경기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대체로 이제 2장,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만의 지정학적 이점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도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한반도의 경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가 될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제 고대의 경기만의 해양 환경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 방향의 연안항로 그리고 동서 방향의 횡단항로, 항로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한 번 더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강 수계.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특히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한강 수계가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데요. 이제 그러한 한강 수계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경기만의 해양학적 특징을 들 수 있겠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이제 해양 지명을 정리한 지도인데요. 이 해도에서 빨간색 숫자들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뭔가 천퇴나 초나 간추람처럼 연안항해를 할 때의 방해 요소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표시한 해도가 될 텐데요. 이 경기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갯벌이 광활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의 이 해양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해양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을 것 같고요. 기존의 이 고대의 경기만에 대한 연구들은 오늘 이 학회를 주최해 주신 인천문화재단이나 경기재단 또 뭐 경기도 박물관 최근에는 화성시까지 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교통과 군사의 중심지였다라는 점은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동 경로에 대한 관심은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황해 항로와 연결되는 경기만의 해양사적 의미를 도출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이러한 고대 황해 항로는 결국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바다를 넘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황해 항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기만의 역할과 위상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고대 황해 항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경기만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아마도 황해 중부 횡단 항로라는 항로의 개척 시점이나 활용 양상에 대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 견해들은 워낙 방대한데 일단 표로만 간단히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연구에서 항로 활용의 목적이나 주체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2장에서는 그런 지점에 주목해서 이 횡단 항로와 관련된 논쟁을 다뤄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경기만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고대 황해 교섭 교류 항로인데요. 제시한 지도는 그냥 도식화한 지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황해 연안 항로, 그래서 황해의 여러 연안 지역들을 연결하는 항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황해 중부 횡단 항로는 황해도에서 산동반도 사이를 잇는 횡단하는 항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황해 남부 사단 항로는 대체로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중국의 강남 지역, 양자강 하구 쪽으로 연결되는 항로로 일단은 도식화를 한 지도이고요. 그런데 제가 해양이나 고대 해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러한 그 질문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과연 바다라는 공간이 정복되었는가 혹은 낭만적인 곳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육지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제시한 사진 두 장은 사실은 현대의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면은 다 알고 있는 좀 슬픈 해양 사고와 관련된 선박들인데요. 현대에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은 이 황해라는 해양 환경에 꽤 무기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라면 더욱더 그런 점들이 컸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행 주체가 고대 항로 활용의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주체별로 구분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제일 크게는 국가와 민간의 차원에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교섭과 교류라는 측면으로 그 목적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로에 적용해 본다면 우선 교섭 항로는 정치, 외교, 군사의 측면에서 주로는 국가가 주체가 되고 국제 정세의 변동에도 민감하면서 높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항로로 생각이 되고, 반대로 교류 항로는 대체로 경제, 문화 또는 사상의 측면에서 전세 변동에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둔감한 항로다라고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일단은 요약해서 제시를 한 건데요.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일본의 구법슨 앤닌이 남긴 일기인데요. 사료 A군과 B군은 역시 요약해서 제시를 한 건데, 첫 번째 사료 A군은 839년에 당에 갔던 일본의 견당사 일행이 귀국을 논의하는 장면인데, 이때 신라인은 횡단항로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관인들은 적대국 신라를 경유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들어 반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섭항로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식의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사료 B는 이 주인공인 앤닌이 귀국할 때 기록인데, 상선이 구법승을 기다렸다가 태워서 신라를 경유하는 횡단항로로 귀국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런 특징은 이제 교류 항로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정세 변동에 좀 상대적으로는 둔감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섭 교류 항로, 특히 교섭 항로의 특징 같은 경우는 문헌 사료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여러 그 사료들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요동반도에서 교섭항로, 그러니까 사신선이 방해를 받는 사례이고, 두 번째 문단은 산동반도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교섭들이 방해를 받는 사례, 그리고 마지막은 경기만에서 그러한 방해가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물론 실제 사례들은 이제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요약해서 제시를 해봤고요. 소개를 한다면 이러한 교섭 항로는 교류 항로보다 연안의 정세 변동에 영향을 더 받는 것이었다. 다만 단서를 단다면 모든 사신이 해상에서 차단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시해드린 이러한 그 방해 기록들 전후로도 얼마든지 그 교섭이 이루어졌던 기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이러한 관점 속에서 황해 중부 횡단항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교류 항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측면은 고대사에 있어서는 문헌의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고고 자료를 제시를 해봤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요약하자면 4세기 이전부터 교류 항로로 횡단항로가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를 해봤고, 이걸 토대로 해서 교섭 항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위명제, 삼국시대 위명제 때 공손씨, 요동반도에 있던 공손씨를 몰래 낙랑군 대방군을 공격하는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아마도 횡단항로의 교류 항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교섭 항로의 활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주체의 문제를 지금 이 들었던 사례들은 중국 왕조가 주체였다면 한반도로 시각을 전환해 본다면 가장 절실했던 주체는 백제입니다. 백제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이 횡단항로의 개척 시점과 관련된 견해들 가운데 이제 저는 4세기 후반 백제와 동진의 교섭 과정에서부터 횡단항로가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서 제시했던 그 4세기 이전부터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이 지역 낙랑 대방 지역의 주민들이 백제로 유입돼서 여러 그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횡단항로와 관련된 경험, 기술, 정보들도 전달되었다고 추정을 했고요. 또 이 4세기 후반에 백제와 동진 사이를 연안으로 항해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적대 세력들을 지나쳐야 한다라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4세기 후반 백제와 동진 이 교섭 시점에 백제가 일시적으로 황해도 남부를 차지하는데 이때 교섭 빈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상실하고 교섭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4세기 후반에 횡단항로가 활용되었을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황해 항로와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만, 고대 경기만의 역할과 위상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1기, 2기, 3기 총 3기로 좀 나눠봤습니다. 좀 짧은 발표 분량에서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려워서 사실은 제가 주로 전공을 하고 있는 이제 백제를 중심으로 한 분량이 아무래도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연안항로 1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해술 같은 경우에는 시인거리 연안항해라고 해서 육상 지표물을 해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의 연안항해가 되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연안의 해양 환경을 숙지하고 있는 각 지역 해상 세력의 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시기의 주요 참여자들은 한과 그리고 군현, 삼한, 외 등이 있겠습니다. 이때 경기만은 남북 방향 연안항로의 경유지로서 지정학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해양학적 특징을 숙지한 세력들의 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3세기대라면 신분고국이라는 세력이 상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방군에서 외까지 이어지는 연안항로에서 성장을 했다가 기리형 전투라고 하는 전투 이후에 쇠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요 이후에 정세 변동이 좀 있는데요. 신분고국이 쇠퇴하고 중국에서는 서진이 건국되고 또 낙랑 대방군의 기존의 역할이 조금 약화되는 시점이 생기는데, 이러한 공백기에 경기만의 주요 세력은 마한주, 통설적으로는 백제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마한주가 등장하게 돼서 이것에 갖는 의미는 이제 백제가 서진과 교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만 연안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경기만의 지정학적 이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시점의 기록에는 마한 소국들의 일회성 교섭 기사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가 경기만 지역을 직접 지배했다거나 아니면 연안항로를 뭔가 완벽히 통제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고고 자료와도 합치되는 생각이 되겠고요. 이제 2-1기 이제 두 번째 시기는 횡단항로를 중심으로 둔 시기가 되겠고, 이걸 제가 세 시기로 좀 세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2-1기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5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
4세기 초 이후에 국제 정세에도 또 한 번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서진이 멸망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낭낭대방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연안항로 중심의 체계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이 무렵에 백제는 황해도 남부를 장악하고 동진과 교섭을 하는 동시에 한강 수계를 따라서 그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2-1기의 경기만은 남북 방향 연안항로의 경유지로서의 기능과 더불어서 동서방향 횡단항로의 기점으로서 처음 등장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한강수계 인후부라는 특징도 갖게 돼서 일종의 결절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2-2기는 이제 주로 5세기 이후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는 고구려의 남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해도 남부 지역까지 남하하고 한강 수계를 막는 정도까지 있다가 475년에는 다 알고 계시듯이 한성이 함락당하게 되죠.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구려의 남하로 인해서 횡단항로 안정성에 문제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 동진이나 송 이어지는 남조와의 교섭 빈도도 급감하게 됩니다. 외와 대가야의 등장도 이 시기의 특징인데요. 이 외와 대가야는 백제 경기만을 경유해서 남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즈음의 경기만의 역할과 위상은 연안과 횡단 항로의 결절점, 대신 한강 수계는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외교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와 대가야가 본격적으로 이 경기만을 거치는 항로로 중국과 교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이와 동시에 이 시기는 이제 백제의 한계도 두드러지는데 고구려에게 패배를 당해서 교섭 빈도도 급감하는, 그리고 외와 대가의 독자 교섭을 허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기는 사단항로가 개척되기 전까지 주로 신라의 한강 지역 장악 이후가 되겠는데요. 이 신라의 한강 하류 장악 그리고 횡단항로 활용은 당과의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서 삼국통일로 이어졌다. 이런 것이 신라서 연구에서의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고,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가 활용하던 이러한 경기만의 지정학적 이점을 흡수해서 횡단항로를 활용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실제로도 한강 하류를 장악한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뒤에 북조와 단독 교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횡단항로 활용의 여러 경험, 기술, 정보들을 습득하는 기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경기만은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게 되고, 연안항로, 횡단항로 그리고 한강 수계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횡단항로와 사단항로의 병용기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황해 남부 사단항로의 개척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더 이른 시기로 보는 견해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역사학계에서는 9세기 무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단항로를 활용하게 되면은 신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 경주에서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쳐서 바로 중국의 강남 지역으로 직항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서 보면은 이 시기에 횡단항로의 활용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법승의 기록, 견당사 관련된 기록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용이라는 생각을 했고, 경기만의 역할과 위상은 사단항로가 아무래도 병용됨에 따라서 다소 위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진말을 대신해서 이 3장의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을 맡은 대구대학교에 있는 윤재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 준비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은 47쪽에 있고요. 본 발표문은 고대 경기만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해서 이동 경로나 물류에 대한 접근 부족, 그다음에 해양사적 의미 노출 미흡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고대 항로 활용의 주체를 국가 민간 영역으로 구분해서 황해 횡단항로의 개척 시기를 4세기 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제 경기만의 해양사적 의미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물론 발표는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됐습니다. 토론자는 이제 그 발표자의 그 문제 제기나 논제는 이제 대체로 동의를 하지만 발표문의 이제 완성도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교섭과 교류의 개념입니다. 그 발표자는 이제 항로 활용의 목적을 정치, 군사, 외교적 측면의 교섭, 그다음에 경제, 문화, 사상적 측면의 교류로 이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근데 발표자도 그 발표문에서 이제 지적을 했듯이 교섭이나 교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사 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역사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엄밀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정근대 무역이라고 하는 조공 같은 경우에도 조공 사절단으로 가서도 자기가 분명히 이제 공무상 출장을 가는 거지만은 그 끝나고 나서 또 개인적인 영리 행위, 그러니까 사무역도 하는 행위가 정근대 내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섭과 교류를 이렇게 딱 나눠서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국가와 민간 정도로 나눠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문 28쪽에 보니까 교섭 항로하고 교류 항로의 사례로 N인의 입당구법 순례 행기를 들었어요. 아까는 뭐 A하고 아마 B 사료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839년 4월 1일 2일조의 기사, 앞에 나온 거는 교섭 항로의 사례, 그다음 뒤에 나온 847년 6월조의 기사는 교류 항로의 사례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39년 요 발표자가 이제 교섭 항로의 사례로 든 거는 그때 당시 이제 그 일본 견당사 일항에 속해 있던 N인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당나라에 더 체류를 하고 싶어서 견당사 일행에게서 빠져나와서 머물다가 847년에 이제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839년 4월 1일 2일 날 결국 항해를 포기한 견당사 일행은 또 몇 달 있다가 7월 22일 날 출발해 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모두 이제 일본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발표자가 지적한 교섭 항로라든지 교류 항로의 사례 모두 신라 서남의 연안 지역에 정세 변동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황해 횡단 항로의 개척 시점에 대해서 이제 4세기 후반으로 보면서 고고학 자료를 발표문 32쪽에서 한 33쪽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뭐 발표자도 잘 발표문에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고고학 자료는 그러니까 사료가 선이라면 고고학 자료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점 몇 개 가지고 선을 이렇게 확 그을 수가 있을까? 네, 그런 게 약간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울러서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이 됐는데 황해횡단항로의 이제 개척 시점이 4세기 후반인데 거기에는 낙랑 대방계 주민이 이주한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낙랑 대방이 살던 주민들은 그 이전에 횡단항로 개척 본격적으로 개척 이전에 한반도 지역으로 왔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백제 영역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우리 발표자께서 저 고대 경기만의 해양사적 의미를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1기 연안항로의 운영 주체를 이제 신분고국하고 백제로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신분고국의 위치가 이제 논지전개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발표자께서는 백제의 북쪽, 낙랑군의 남쪽 뭐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서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해서 혹시 또 발표문에는 쓰지 못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견해가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째로 발표문 43쪽에 2-2기 경기만 결절점의 범위는 동아시아로 확대되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백제 외 대가야 등은 경기만을 거쳐 중국과 교섭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2-2기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는 동아시아 관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보완을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발표자가 언급한 그 2-3기하고 3기는 물론 이제 여기 오늘 전체 주제 가운데 일부 특정 시기
맡아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시기에 비해서 좀 서술이 상당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혹시 이제 개인적인 뭐 견해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고요. 이상으로 이제 제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뭐 오해한 게 있으면 이해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인동민 선생님과 윤재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